당신을 보세요. 쓸모없는 엄마, 자식을 버린 다음 이제 친절한 척합니다. 내가 그 조그마한 카페에서 한 일들이 준호를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도망자일 뿐이에요. 그녀의 속셈과 억압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살느니 차라리 도망자가 되겠어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나요? 저는 준호의 엄마입니다. 더 이상 제 아이를 할머니의 도구로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준호는 김씨 종가의 도구. 당신 같은 못된 여자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데려갈 꿈도 꾸지 마. 조용히 해. 이 가족을 파괴하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그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고 할머니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부산의 평화로운 거리들, 해운대 바닷가의 잔잔한 햇살 아래 해트비트라는 작은 카페가 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이름 뒤에는 평생에 시달리던 한 여성의 힘있고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다. 서울의 한 재능 있는 엔지니어의 아내였던 그녀는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의 가족의 어두운 구석이 점차 드러나고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무심한 침묵이 흘렀을 때 그녀는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가장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부산에서 보낸 날들은 그녀가 0에서 다시 시작하는 여정이었다. 새로운 삶과 씨름하면서 완전히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싸웠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작은 카페에서 그녀는 또한 사회에 의해 등 돌린 다른 싱글맘들을 위한 기거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녀가 그녀의 인생에서 약간의 빛을 찾기 시작했을 때 과거는 갑자기 되돌아왔다. 그녀의 뒤늦은 사과와 애원의 눈물, 그리고 전 남편의 가족의 분노로 인해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기 위해 치열한 싸움에 휘말렸다. 사건들 사이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구원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 서서 그녀가 잃었던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의 부서진 마음은 다시 마음을 열 만큼 강할까요? 이 여정은 홀어머니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날에도 길끝에서 빛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불굴의 끈기로부터 온다. 저는 올해 32살 유미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돌아오는 어선들을 구경할 수 있는 부산 해안도로의 작은 카페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많은 변고를 겪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저는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 김도환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야심만만한 훌륭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당시 우리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생활 리듬이 급했던 강남역 인근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결혼 후 처음 며칠 동안은 우리 삶이 그렇게 평화로울 줄 알았어요. 우리는 보통 퇴근 후에 저녁을 함께하고 때때로 주말에는 남산공원을 산책한다. 도환이는 항상 저한테 상냥하고 저는 정말 저희가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사생활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달라졌다. 전통적인 여성이었던 시어머니 한현주 씨는 우리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를 향한 그녀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식사하고 쉬는 방식에서 할머니가 올바른 엄마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요. 한 번은 제가 아기방을 위해 가구를 고르겠다고 제안했을 때 젊은이들은 이제 육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환의 남편 김도진 씨도 자주 집을 찾았다. 한때는 업무 성공을 위해 상당히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갈수록 도환이에게 부담을 주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제 동생이 저보다 더 잘해야죠. 가족을 망신시키지 마세요라고 그는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도환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결코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대신 그는 조용해졌고 부부간의 대화는 피했다. 그 시절은 나에게 정말 큰 도전이었다. 저는 남편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우리 삶에 끼어드는 과도한 간섭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미래일까? 그해 겨울에 임신 6개월째가 되었을 때 상황이 더욱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서울은 그때 살을 애는 듯이 추웠고
바람은 온 도시를 음침하게 가라앉힐 듯 작은 골목을 지나갔다. 시어머니인 한현주 씨는 임신 말기에 잘 돌보기 위해 저를 할머니 댁으로 초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자신의 집에 머물고 싶어도 마지못해 동의한다.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 김은지가 저를 대하는 방식에 냉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그렇게 먹는 것을 보면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또는 배가 이렇게 컸는데도 이미지를 유지하는 법을 모르나요? 라고 서슴지 않고 직설적인 발언을 했다. 나는 그때 내가 실수로 국을 탁자 위에 살짝 엎질렀기 때문에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김씨 집안의 여자들이 가족을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 얼마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보다 6살 위인 시누이 김은지도 권력을 과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하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지만 그녀의 삶에 대한 불만은 저에게 화가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 식사 후에 식탁을 정리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녀는 저를 부엌으로 불러서 신부가 될 줄 모르면 처음부터 배워야 해요. 임신하면 사람들한테 인기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무나 반항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판단력 있는 눈빛으로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항상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생각했던 도환이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는 말할 필요도 없는 설명으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자주 늦고 술 냄새가 강했다. 어느 날 밤 내가 그를 위해 야식을 준비하려고 할 때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드니? 라는 짧은 문장만 남겼다. 나는 그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은 나를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어느 날 저녁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도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우리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앉아 계신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아들에게 안부를 묻는 대신 제게 와서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요. 그래야 아이가 밖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았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즉석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위로를 받는 대신 시누이로부터 엄마가 그렇게 약하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조롱만 받았다. 그때가 처음으로 정말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제 가족이어야 할 사람들의 공격에도 직면했습니다. 서울의 추운 밤 사이에 나는 종종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 작은 생명을 안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스스로에게 나는 무너지면 안 돼라고 말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저녁 비가 많이 내리고 강풍이 몰아쳐 나와 도안의 작은 아파트의 창문까지 흔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우왕좌왕하며 오후부터 끓인 김치찌개 냄비를 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음식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항상 쳐다보는 것이다. 이 음식이 맛이 부족하거나 약간 짜기만 한다면 나는 분명히 일주일 내내 빈정대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자 도안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문이 너무 세게 열려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아직 문턱을 넘지 않았지만 신발이 흠뻑 젖어 있었고 술김이 내 코를 찔렀다. 인사 한마디 없이 그는 가방을 탁자 위에 세게 던졌고 물건들이 부비치는 소리는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투덜투덜 소리를 내며 포유했다. 나는 깜짝 놀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계속 말했다. 나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그녀는 집에 있을 뿐 나를 존중하는 방법을 모른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폭발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침착하고 부드럽게 물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코웃음을 쳤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할 때 문이 열렸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타났다. 한현주 할머니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나를 태울 듯한 눈빛으로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여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십니까? 그녀는 내가 반응할 시간이 없도록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시누이 김은지는 엄마 뒤에 팔짱을 끼고 서서 비꼬는 목소리로 임신한 사람들은 남편을 더 잘 돌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너 봐봐.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안 나왔어. 그녀는
심지어 부엌으로 걸어가서 내가 데운 국의 뚜껑을 열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도환이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곳에 서 있었고 손은 차갑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내가 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가혹한 비난에 내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내 편이 되어주었어야 했던 도환이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다는 점이다. 배신감이 나를 침몰시켰다. 나는 가능한 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너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제 남편 앞에서 저를 그렇게 모욕하지 마세요. 제 말은 시어머니를 더욱 화나게 할 뿐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찡긋했다. 더 공부할까? 아직도 며느리 공부가 필요하세요? 김씨 집안의 어떤 여자도 결혼 전에 의무를 다할 줄 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는군요.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한마디를 기다리며 도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족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고통과 고립만 가져다 줄 뿐이다. 그날 밤 서울은 폭우에 휩싸인 듯 조용하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다. 비좁은 방 안은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내가 나는 이 가족에서 하루도 더 살 수 없어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터지는 것 같았다. 이혼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의 떨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인 한연주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기 전에 방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손을 탁자 위에 힘껏 내리치며 한마디 한마디로 그렇게 쉽게 떠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차가운 눈은 제 반항을 불타버릴 것처럼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신우이 김은지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서서 입을 삐죽삐죽 웃는다. 이혼? 내가 밖에서 더 잘 살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니? 나는 그 협박에 굴복하고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나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불길의 기름을 부은 것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아이를 이 가족의 독성 속에서 자라게 할 수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한연주 할머니를 더욱 화나게 했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손으로 가리켰다. 만약 당신이 이 집을 나간다면 더 이상 당신의 아이를 볼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는 김씨네 식구이지 내 식구가 아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 도환이의 보호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침묵했다. 그의 냉담한 눈빛은 내가 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이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손을 떨며 필요한 물건을 챙겼다.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막기 위해 변호사나 친척일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내가 가방을 문으로 끌고 갔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다시 막았다. 그녀는 소리쳤다. 밖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김씨네 식구들 누구에게도 당신을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을 굳히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는 내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과 섞여 있었다. 나는 뒤에서 비명소리에도 불구하고 짐을 끌고 계단을 내려왔다. 대문까지 나와서 나는 비를 맞으며 옷을 적시기 위해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몰랐고 단지 그 악순환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알았다. 차가운 서울 비오는 밤중에 너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는 점점 더 심해지지만 내 마음은 수년 동안 짐을 덜어낸 것처럼 가벼웠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야간 열차가 동부터미널에 정차할 때는 아직 날이 어둑어둑하고 공기는 바다의 추위를 동반한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내려와 얼굴에 스치는 모든 바람을 느꼈고 춥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다.
전혀 낯선 도시인 부산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곳이기도 하다. 해운대 근처 작은 자취방을 빌렸어요. 그 방은 세월의 흔적이 얼룩진 벽이 있는 낡아빠진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다. 밤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간간히 외롭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했다. 여기에서의 첫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다. 내가 가지고 온 돈은 전부 몇 달 동안 집값과 생활비를 대는데 겨우 충분하다. 나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싶습니다. 주인은 성격이 솔직하지만 착한 최 씨라는 중년 여성이다. 그녀는 배가 점점 커지는 나를 보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일했던 날들은 힘들었지만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살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 번은 한 무리의 관광객들 앞에서 실수로 커피 쟁반을 떨어뜨렸다. 주위의 시선이 나에게 쏠려 어색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 내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자 최할머니는 걱정 마, 처음은 누구나 실수할 거야 라고 가볍게만 말했다.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워서 울음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친절 때문에 제가 과거에 같이 살았던 모든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츰 나는 적은 돈을 모았다. 출근하기 전 아침 저는 바닷가에 앉아서 돌아오는 고기잡이 배들을 보며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나만의 카페를 열 생각이었다. 해운대에서 평온함을 찾은 것처럼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위안을 찾기 위해 갈 수 있는 작은 장소입니다. 카페를 여는 것은 쉽지 않다. 나는 자본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지쳐서 몸이 녹초가 되어 잠을 잘 수 없는 밤들이 있다. 하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더 많은 동기를 얻는다. 최할머니의 지인인 정모 씨는 작은 나무의자 탁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 작업을 도와줬다. 젊은 소녀, 힘내세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할 자격이 있다고 그는 내게 처음에 탁자 열쇠들을 주었을 때 말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후에 나는 마침내 내 카페를 열 수 있었다. 저는 이것을 햇빛이라는 뜻의 햇빛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부산은 제 인생의 빛을 가져다 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개관일에는 최 여사, 정 여사, 이웃 몇 명이 와서 축하했다. 큰 행사는 아니지만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과 친절의 힘을 처음으로 느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마음을 열어주었다. 인생은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기서 저는 제가 사는 방식에서 제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칠 때 커피숍 뒤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봄의 첫 햇살이 카페 햇빛 유리창으로 스며드는 3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별로 붐비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만이 커피잔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텐더 뒤에 서서 그라인더에 집중했더니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설탕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히 한 남자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근엄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상냥함을 풍겼다. 내가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는 갑자기 이 가게가 여주인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낯선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이어 서울에서 온 변호사 한준입니다. 어제 부산에 내려와서 친구한테 추천받았어요. 여기 커피 되게 특이하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와줘서 고마워. 제 커피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커피잔을 건네자 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 커피는 정말 특별해요. 하지만 여주인은 더 특별해요. 그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당혹감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랫동안 겪지 않았던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이후 한주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임시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 이른 아침에 자주 들렀다. 그가 올 때마다 우리는 약간의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는 서울의 바쁜 날들,
복잡한 소송들, 그리고 부산을 잠시 쉬기 위해 분주한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기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대가로 나는 그에게 카페에서 사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고 노력했다. 나는 누구도 내가 인생에서 도망치는 약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주는 매우 특별한 말투가 있다. 그는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만 한다. 어느 날 그가 들어왔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그가 접었을 때 그의 검은 우산이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는 카운터에 앉아 갑자기 서울에 사셨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어떻게 알아요? 그는 살짝 웃었다. 그녀가 몇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서울 사람 같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웃기만 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이 그가 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차츰차츰 나는 한준의 가게에서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찾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식당이 붐비지 않았을 때 그는 커피잔 아래에 작은 종이 조각을 남겼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갑자기 심장이 조여들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제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거리를 둔다. 과거의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관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게 했다. 하지만 한주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꾸준히 나타나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차분함과 약간의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문을 나서서 빈 커피를 남길 때마다 나는 자문한다. 당신은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싶은가? 아니면 단지 낯선 사람의 일시적인 매너일까?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와 카운터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부랴부랴 빵바구니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는데 그동안 마음속에서 지우려 했던 도한의 목소리인 나지금 목소리가 들릴 줄은 몰랐다. 미나, 너야 라고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압박감을 분명히 들으며 머뭇거렸다. 나는 침묵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몇 초 후에 그는 계속 내가 너에게 전화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도하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떨었다. 미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해. 내가 너한테 상처 많이 준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는 투자 실패 후 직장을 잃었다. 회사가 망해서 우리 엄마가. 그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나 씨, 할 수 있으면 돌아가세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난 내가 정말 필요해. 그의 간청은 내 심장을 조이게 했지만 내가 여전히 그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술에 취한 밤들, 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를 모욕하도록 침묵했던 때들, 그리고 원래 안식처였어야 했던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숨막힐 듯한 고독감을 떠올렸다. 나는 살짝 웃었지만 목소리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과 한마디가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단지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밧줄 너머에서 도한이 무거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 근데 우리 엄마가. 할머니는 안 괜찮으십니다. 알다시피 혼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며 속으로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려고 애썼다. 이야기는 당신뿐만 아니라 절망의 직전까지 몰고 갔던 당신 어머니에 관한 것이다. 우리 엄마? 내가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던 사람. 내가 임신했을 때 나를 집에서 쫓아냈던 사람.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나에게 전화한 거지? 도한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계속 있잖아. 나는 이제 내 삶이 있어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가족의 그늘에서 살지 않는다. 나는 복수심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통화는 답답한 침묵으로 끝났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허전하기도 했다. 어쨌든 도한이는 내 인생의 일부였고 그의 몰락은 나를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전화 후에 저는 아침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강해지는데 도움을 준 부산이 내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도하니의 사과는 아마도 제가 과거의 문을 완전히 닫는데 필요한 결말이었음을요. 후회 없이 말이죠. 그날 부산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이후 시원했다. 나의 카페는 단골 손님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몇몇 중년 손님들이 날씨에 대해 농담하는 것을 듣고 나는 바텐더와 미소를 지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제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금세 깨졌다.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면서 도환이 들어오는 게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깔끔하고 차분한 남자가 아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미나,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이야? 당신과 어머니가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는 동안 작은 카페를 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편안하게 살아요?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가게에 있는 모든 고객들이 멈춰서서 쳐다보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속삭이듯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커피잔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그와 마주보았다. 도하나, 여기는 내가 소란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할 말 있으면 나가. 그런데 안 들려. 그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미나. 나는 가족을 버리고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남겨두고 혼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너 자신 말고 생각나는 사람 있어.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침착함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분명하게 대답했다. 내가 이기적인가? 그럼 까먹었어요? 누가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매일 저를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제가 도움을 청할 때 누가 침묵했나요? 누가 나로 하여금 자신과 내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만들었을까? 도하나, 너는 이 길을 택했다. 날 비난하러 여기 오지 마. 내 말은 칼로 공기를 가를 듯 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쳐다보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몇몇 단골 손님들의 눈빛이 동정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상황을 덜 긴장하게 하지는 않았다. 도환이 한 발 물러서서 얼굴이 분노나 수치심으로 붉어져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때 마침 한준이가 모퉁이에서 걸어왔다. 그는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내 앞에 가로막고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력적이었다. 나는 당신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당신에게 빚진 것이었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하는 자신을 상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듯 한준을 놀라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당신이 뭔데 이 일에 참견합니까? 미나랑 저만의 일이에요. 그는 찡긋했지만 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믿는 사람이고 당신이 다시는 그녀를 다치게 하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한준의 자신감과 강한 보호자 태도는 도한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의 불쾌한 눈빛을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숨막히는 공기를 뒤로 하고 떠났다. 가게 문이 닫히자 다리가 후두둑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기 전에 한준은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괜찮으세요? 그는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저도 알아요. 이 만남이 도전이기는 하지만 과거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이유 없이 기꺼이 나를 보호해 줄 한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 안심이 되었다. 그날 오후 식당에서 빵 값을 정리하던 중 나는 속달로 보낸 편지를 받았다. 봉투는 낡았고 그 위에 낙서가 찍혀 있었지만 보낸 사람의 이름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네, 아들 김준호. 나는 황급히 편지를 열었는데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작은 하얀 종이에 쓴 미숙한 글은 내 눈을 흐리게 했다. 엄마, 왜 제 옆에 안 계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어머니가 더 이상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런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나 보러 와도 돼. 수천 개의 바늘이 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짧은 글귀들 참으려고 애썼지만 그래도 눈물이 흘렀다. 나는 카운터 근처의 의자에 앉았는데 무거운 느낌이 가슴을 짓누르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저는 남편의 가족을 떠나 스스로 삶을 재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남긴 과거의 중요한 부분인 제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제가 견디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가 겪었던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편지는 깨어나는 종소리처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모성애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나는 바로 전 가족의 번호인 편지 모퉁이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반대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왜 전화하셨어요? 그 편지는 내가 보낸 것이 아니고 그의 것이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고 다시 살아갈 필요도 없어. 나는 목이 메어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준호가 그런 압박감 있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소년의 엄마이다. 나는 내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코웃음을 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시큰둥했다. 어머니가 될 권리? 그녀는 이 집을 나온 날부터 그것을 포기했다. 준호야, 너 같은 엄마 필요 없어. 도망가는 사람. 그녀의 말은 나를 따끔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참아왔지만 이제 할머니나 그 누구도 나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준호 보러 갈게요. 준호 안 오셔도 돼요. 그 대화는 긴장으로 끝났다. 나는 창문 옆 탁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오후의 햇빛이 내 마음의 무거운 느낌을 부드럽게 했다. 알아요. 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전 남편 가족의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준호가 제가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담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한준 씨밖에 없어요. 그는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동정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나,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당신과 같은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다. 나는 과거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만약 내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후회와 미련 속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호는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날 오후 나는 근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수년간의 이탈 끝에 서울에 도착했다. 준호를 예전에 모녀가 자주 놀던 동네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준호가 좋아하는 오래된 그늘과 그늘진 푸른 나무들이 즐비한 추억의 장소였다. 내가 모든 것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강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은 열망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나는 낯익은 작은 그림자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침착하려고 애쓰며 입구 근처의 돌벤치에 서서 기다렸다. 준호는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 그의 맑은 눈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약간 우울한 데가 있었다. 엄마? 라고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고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제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고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고통과 거리가 그 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지만 손을 놓고 싶지는 않았다. 준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니? 엄마가 보고 싶어. 그 질문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다. 나는 딸꾹질을 억누르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약속할게. 그러나 그 행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모든 감정을 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시어머니 한연주가 환한 시선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색의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나를 당장 압도하려는 것처럼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를 데려갈 권리가 없다. 우리 가족 거야.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목소리는 분노와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준호 앞에 몸을 가리고 서서 애써 침착했다. 준호는 내 아들이다. 할머니는 제가 제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만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하게 웃으며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이 그것을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이는 김씨네 집에 속하지. 너처럼 가족을 버린 엄마가 아니야. 준호가 내 손을 꼭 붙잡고 겁에 질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나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목소리를 높이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엄마랑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준호의 말은 한 여사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과 같다. 그녀는 놀랐지만 잠시 동안 그녀는 굳은 모습을 되찾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이 가족을 한번 망쳤으니 이제 다시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때마침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이 강요의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뒤돌아보니 한준이가 서 있더라고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는 내 옆에 서서 계속 말했다. 법률에 따르면 양육권은 권력이나 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이다. 그리고 분명히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 시어머니는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의 일에 감히 간섭합니까? 이에 한주는 침착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호하게 답했다. 나는 그녀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아들의 권리와 함께 그녀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준의 등장은 저에게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계속 압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분노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돌아서서 나에게 말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당신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도록 놔두지 않겠어요? 나는 준호를 더 꼭 껴안았고 아이의 작은 품에서 위안을 느꼈다. 이 만남은 긴장감 넘쳤지만 나는 모건회복 전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준호가 있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기꺼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뒤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준호와의 만남은 결심을 굳혔지만 동시에 양육권을 얻기 위한 싸움은 쉽지 않을 것임을 일깨워줬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해운대 작은 카페는 아직도 삶의 도전 속에서도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들이 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다른 여성들을 위한 곳이요. 사회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미혼모들과 삶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고 있는 미혼모들. 저는 술집의 공간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했죠. 창가 쪽의 작은 구석은 육아 자기개발, 그리고 강한 엄마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야기들이 있는 책꽂이로 개조되었다. 나는 또한 카운터 옆에 작은 게시판을 놓았다. 싱글맘들이 해트비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듣고 나누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 많은 몇 명의 여성들만 들렀다. 하지만 조금씩 이야기가 시작되고 고통이 공유됩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가게로 찾아간 젊은 어머니 서미영 씨.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기 훨씬 전에 조용히 앉아 엄마 자격이 없다며 시댁 식구들이 딸을 강제로 떠나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과거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고 뭔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게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나는 법률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와 어려움을 극복한 어머니들을 초대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상담합니다. 한주는 바쁜 업무에도 법률 상담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나,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도 바꾸고 있어. 작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가게에 들어왔다. 부산에서 내가 처음 일했던 카페의 주인이었던 최할머니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나, 너 정말 해냈어. 제 가게는 커피를 파는 곳일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들이 내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끼게 했다. 물론
홀어머니들을 위한 여관 확대와 지원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몇 시간 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디자인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거나 삶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찾았다고 말하는 한 엄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모든 노력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은 여전히 시련을 안고 있다. 준호 양육권 환수를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시댁 식구들의 압박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빛을 발견하는 다른 여성들을 돕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강하게 느끼게 했다. 그날 아침 부산은 맑고 공기가 쌀쌀했지만 쾌적했다. 나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작은 거리를 통해 비치는 첫 햇빛을 바라보며 밤안개가 낀 보도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은 긴 근심 걱정 끝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막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참에 한준이가 멀리서 불쑥 나타났다. 그는 수수한 흰색 셔츠를 입고 내가 그의 변호사 사무실 근처의 가게에서 온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가 걸어오자 평소처럼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는 커피잔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그녀가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커피는 항상 맛있지만 오늘은 당신이 직접 만들지 않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유머에 웃음을 터뜨리고 커피 한 잔을 받아들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라고 나는 말했지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준이는 이 시간에 잘 안 나오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이웃 가게들이 차례로 문을 열면서 거리가 더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고 부드럽고 의미심장했다. 알아요. 때때로 물의 흐름이 우리를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모든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니지만 굴곡들은 종종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의 말이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당신은 내가 숨기려 했던 내적 투쟁을 간파했을 것이다. 뭔가 암시하는 게 있나요? 라고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한주는 조용히 웃었고 그의 눈빛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저는 우리가 가끔 오래된 상처에 너무 집중해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미나. 하지만 질문은 당신이 행복하도록 허락할 의향이 있습니까? 나는 침묵했고 그의 말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는 것 같았다. 네, 저는 삶을 재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제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제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감히 그의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몰라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과거가 여전히 내 마음에 무겁다. 마음을 열면 또 상처받을까봐. 한주는 강요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누구나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 말은 그가 떠나도 내 마음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곳에 서서 그가 작은 길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은 과거와 미래,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 내가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할 때인가? 아들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직업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에서 새로운 빛을 받기 위해 감히 오래된 고통의 경계를 넘을 수 있을까?